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동산 100분 토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박원갑 박사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저는 주로 말씀 많이 듣고 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집중적으로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시대가 열렸는데요. 우리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규제 정책? 대책이 나올까? 나오면 어떤 대책이 언제 나올까? 궁금하시죠? 오늘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모처럼 인사드립니다. 박정호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실물투자분석학과에 있고요. 사실 저도 오늘 두 분의 제가 존경하는 업계 고수분들 그리고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마라톤 세미나의 전초전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전달해드릴 전망은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곧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변화. 요걸로 저는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두 분의 내용과 보합해서 보완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100분 토론 진행할 텐데요. 전반적인 진행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의 전문가가 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에서 15분 정도 발제를 하고 그 발제 후에 세 분과 함께 그 주제로 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제가 먼저 발제하고 토론하고 김인만 소장님의 발제가 있고 토론하고 박정호 교수님의 발제가 있고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박원갑 박사님의 발제가 있고 토론하고 이렇게 긴 순서로 가니까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일단 제 발제부터 토론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멘트 드릴 게 바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저는 계속 비대칭화라고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그 주제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도 금리 인하하고 캐나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죠. 또 두드러지는 게 유로존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로존 같은 경우 4.5%의 기준금리를 운용하다가 2.15%로 기준금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스웨덴, 스위스 다 기축통화국들입니다. 이 기축통화국들이 모두 다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환할까? 그리고 그 전환은 시장에 어떤 사인을 줄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2년, 23년에 대대적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은 역시 22년에 초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2년에 초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초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유로존 같은 경우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 2%에 부합하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왜 금리 인하하고 있습니까? 목표하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했다면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하는 여정에서 적정한 금리를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이제 한국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물가는 2%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마지막 5월 물가 상승률은 몇 %였을까? 1.9%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2.5%의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 1.9%보다
상당히 높고요. 또 경제 성장률로도 한국은행은 올해 0.8%로 전망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0.8%, 물가 상승률은 1.9%, 기준금리만 2.5% 이런 금리를 우리는 보통 제약적 기준금리라고 하죠. 너무 과도하게 제약적인 거 아니냐,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움직임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이 부분을 좀 코멘트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가혹하게 높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건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은행은 또 어떤 판단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저도요 2018, 19, 20년 정도에는 뭐 100분 토론합니다, 방송 출연 제안합니다,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으면 그럼 주제가 뭔가요? 디플레이션 빠질까? 한국도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진입할까?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18, 19, 20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았던 물가 상승률이에요. 세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또다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로 가는 겁니다. 실제 그게 사실인지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을 한번 보시면 한국은행은 25년 하반기, 26년 상하반기 연속으로 목표하는 2% 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것이다. 그러면 역시 2%라는 관역을 벗어나서 디플레이션이 점차 다시 우려되는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해야 될 필요성을 이 그래프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역시 경제를 보아도 IMF도 25년 성장률을 1.0%로 전망했고 KDI도 한국은행도 0.8%로 각각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경제가 성장세가 너무 주춤하고 경기 부양이 필요한 국면이고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목표하는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이니까 적정한 금리를 선택해 나가는 데 있어서 2.5%는 과도하게 제약적이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통화정책 기조 말고, 이건 통화정책이죠. 근데 통화당국 말고 재정당국, 이재명 신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도 추경을 30조 편성한다, 경기 부양한다, 지역화폐 이런 모든 종류의 얘기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유동성 공급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다. 유로존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유로피언 국가들, 캐나다, 멕시코 그 많은 나라들도 이제 긴축적인 재정정책,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보다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적정한 금리로 인하하고 나름 경기 부양적으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가동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 시대가 또 달라진다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신정부는 무엇을 우려할까? 한국은행도 무엇을 우려할까? 저는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을 이렇게 수도꼭지에 수도를 푸는 거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수도를 풀었을 때 목표하는 건 뭘까요? 실물 경기 부양입니다. 두 개의 컵이 있는 거예요. 실물 경기 부양으로 물이 여기에 다 꽉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만 되지 않고 옆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컵에도 물이 튀기 마련이, 혹은 오히려 그쪽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21년 팬데믹 때 경기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고, 22년, 23년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할 때 집값이 폭락했고, 그리고 24년 이후로는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했죠.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게 보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려하는 건 뭐냐?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거, 또 재정당국이 우려하는 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유독 부동산 시장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출 집중도와 자본 생산성을 논해보면 유독 부동산 산업에는 대출이 집중되어 있지만 대출이 덜 집중되어 있는 영역은 돈이 유입될 때 자본의 생산성이 높은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산업은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생산성이 낮은 영역인데 오히려 그쪽으로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일종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석인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신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나머지 산업에 대출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자금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제조업 대출 증가율과 부동산 신용의 증가율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걸 시도하려 하는데 걱정되는 건 뭐예요? 부동산으로 돈이 쏠릴까 두려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치도 역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시장의 모습은 뭐예요? 부동산 시장의 비대칭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대칭화로서 표현을 해왔고 이 그래프가 비대칭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서 비대칭화라고 저는 표현했고 시장에서는 보통 양극화, 초양극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비대칭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적으로 KB부동산 자료, 주간 자료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을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 보십시오. 또 오른쪽은 전년 말 12월 31일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번 주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과 또 하락한 지역을 보십시오. 이게 양극화입니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하락세가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보아도 뚜렷합니다. 서울의 경우 지속적으로 24년 중반 이후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5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 번도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하락만 하고 있어요. 증감률로 보시면 더 명확해요. 이 5개 광역시는 22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마이너스 증가율이죠.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플러스 증가율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23년 중반 이후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그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부동산 시장의 비대칭화인데요. 오늘 토론하고 싶은 대주제는 이 부동산 비대칭화에 대해서 우리의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 어떻게 해결을 하려 인식을 갖고 있나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국토부로부터 정책 방향이 발표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유세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힘들여 압박할 필요 있습니까? 이 인식 자체가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기존에 생각해왔던 소위 진보 정권에서의 의식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을 오히려 억지로 막다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은 그대로 두자. 대신 역시 분배 정책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 그러면 부동산을 보유한 자, 거래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많은 세금을 내면 그게 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분배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른다고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이라는 장치를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세금 정책보다는 가격 면에서는 가격 상승은 억제할 수 없으니 세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누리고 또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또 역시 지방 가격 하락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정책 공약, 이게 부동산 정책 공약이라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 행정자치 운영과 관련 정책
공약 부문인데요. 내용 보시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국이죠. 5대 초광역권, 또 3특이라고 합니다. 제주, 강원,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이 자료를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지방에도 나름 온기를 불어놓고 또 기업들을 또 많이 유치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유치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집값을 상승시키도록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뭐냐면 서울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니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하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 지방에 대한 태도는 너무 오랫동안 하락했으니 그나마 이 너무 오랫동안 하락함에 따라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가 악성 미분양 주택. 또 1분기 GDP를 보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4%예요. 가장 이 마이너스 0.2%라는 역성장을 가져온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가져온 게 건설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조정을 막자라는 인식입니다.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절한 접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저의 눈으로, 저의 판단으로 이제노믹스에 대한 의견, 저의 해석을 여러분께 공유하지만, 지금부터 이 발제를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토론을 통해서 뭐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마무리했고요. 혹시 박수 쳐야 됩니까?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제가 먼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이한 현상이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국가의 기준금리 기조는 하방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 기조는 이런 기준금리 기조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부동산을 오늘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당연히 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금리 기조는 또 미국의 기준금리라든가 국제적인 금리 기조와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네. 시중금리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미 국채금리는 오르고, 네. 그럼 우리 시중금리,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 두 가지 변수에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는 형태로 귀결될까요? 저 답변을 드린다면 뭐 둘 다라고 의견합니다. 일단 네. 둘 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네. 좀 중기 텀으로 보면 결국은 균형점에서 만납니다. 음. 이게 엇박자를 보이지만, 그러니까 주로 기준금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금리는 작년 이래로 지금 한 6개월 지났지만 6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바꾼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여전히 4.5%, 4.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시중금리는 올랐다 떨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국채금리가 요즘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었던 배경을 뭐 설명드리면 좀 길지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무역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가,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시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강달러 기조가 좀 약세화로 전환되면서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의심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도 내몰리고 있고, 그 밖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느냐. 그럼 추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또 치솟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공포감, 우려감이 반영된 게 지금의 미 국채 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국채금리가 그걸 웃돌고 있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액션만으로도 국채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거나, 혹은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곧 하겠네, 지금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당분간 한 6, 7, 8, 9월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1번, 2번, 2번은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계속 하향 안정화 하려다가 멈춘 상태인데, 근데
6, 7, 8, 9월이 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거나 하면 국채 금리가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그러니까 미국의 시중금리, 국채 금리는 한국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케 만들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역시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같은 방향으로 만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3%까지 목표하는 중립금리를 3%로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라는 목표 금리를 향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시중금리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중기텀, 장기텀으로는 그 균형점을 찾아서 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것 같아. 전체적인 이제 장기 추세를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약간 잔파도로 볼 거냐의 네.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지리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내리막이죠. 예. 근데 어떻게 중간에 오다 보면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좋은 표현이시고요. 제가 첨언을 또 하나 드리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는 상승한다고 안 합니다. 인상한다, 인하한다. 인위적인 거죠. 근데 이 국채금리나 나머지 금리들은 인상한다, 인하한다 안 합니다. 상승하라. 이게 뭐냐면, 시장금리는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방금 가볍게 설명을 했었죠.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기준금리는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금리를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그 방향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약간 강아지의 목줄을 매면 네. 벗어나기도 하지만, 네. 다시 주인 따라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인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실장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5월에 우리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네. 1.9%다. 근데 이제 집값이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이게 1.9%냐? 네. 아까 이제 물가 수준과 물가 상승률, 변동률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혹시나 우리나라의 이 CPI를 결정할 때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주택 가격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 요인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CPI에 주택 가격이 들어가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9.8% 정도, 미국이 한 33% 뭐 근처 아마 왔다 갔다 하지만 미국은 한 30% 수준, 우리는 한 1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체감에 있어서 좀 차이 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씀 맞나요? 저는 네. 반론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다 존중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드리면 일단 서울 집값은 강한 상승세 맞아요.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강한 하락세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가격으로 보면 보합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는 큰 기여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국 평균 가격으로 본다. 그러니까 벌써 반문이 되고요. 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 동월에도 집값이 빠져 있고 이번에도 집값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값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 집값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제가 물가 상승률은 1.9%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50%다. 왜 그러냐? 이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 3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근거를 몇 개만 드리면 우리의 체감 물가는 내가 주로 사는 물건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주유비가 제 체감 물가예요. 제 소비 품목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주유비예요. 근데 제 체감 물가는 마이너스 20%죠. 제 체감 물가는. 너나 나나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장바구니 물가가 오이 가격이 체감 물가일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 건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중평균 등락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오이 가격, 배추 가격 이런 것이 요동치더라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체감 물가는 지난번 소비 대비 이번 소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오이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이번 주는 오이 가격이 2,000원이네. 물가 상승률이 100%예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건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개 품목이 요동치는 것이 크게 기여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 자체를 의심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실 때, 물가의 개념은 내가 자주 사 먹는 순댓국밥 가격이 물가인 거예요. 근데 순댓국밥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가 이번엔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오면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10,000원에서 12,000원 오를 때랑 12,000원에서 13,000원 오를 때랑 가혹하긴 더 가혹하죠.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하죠, 이 물가가.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근데 한국은행의 관심은 물가 상승폭이니까 물가에 너무 연연하시면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CPI를 이제 산정을 할 때에 네. 우리 집세는 들어갑니다. 집세는 들어가는데, 이제 임대료는 들어가는데, 매매 가격은 미국은 들어가지만 우리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계산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을 한번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거시경제 고수인 김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예.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박원갑 박사님께서 토론 최대한 자제하고 하자 그러더만 네. 엄청 발언을 길게 해가지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세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금 장치,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금 장치로 한마디로 거래세를 가지고 조절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뒷단에는 세금 수요 억제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 맞잖아요. 네. 이 네. 언밸런스에 대해서 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번에 공약 내용에서도 저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실의 뭐 대변인은 잠깐 전화 좀 드려볼까요?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자꾸 그건 아니니까. 그러나 한번 지금은 어떤 것도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은 유추해 보자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그러니까 이미 소위 고자산가들에 대한 세금 부과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써 거래하고 보유함에 따라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으로서 이미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다라고 아, 네. 보는 거고 네네. 그러나 여기에 세금 장치를 더 가중시키고 세금을 더 뜯어 고쳐서 더 부과하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없지 않느냐. 대신 공급량을 더 늘린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폭등하는 흐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더 유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는가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 방향 이게 발표되면 더 알겠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유추하고 가늠해보자라는 의견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식 자체가 지방에 가혹하게 집값이 조정되어 왔고 그것이 또 지방 소멸을 만들고 그게 많은 악성 미분양 주택을 쌓이게 만들고 또 건설 투자가 완전히 위축되게 만들고 경기 부양이 더 어려워지고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부동산만큼은 뭔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장치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네.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 오프닝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마란토 세미나를 이제 알리고 그때 네. 어떤 요지로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저희가 해드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마라톤 세미나 때는 어떤 얘기를 더 추가로 해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26일 날 토요일 날 마라톤 세미나를 또 오랜만에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뭐 여러 분들이 각자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들을 다뤄 주시겠지만 저는 이 거시경제적으로 25년 하반기 경제가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까? 그리고 자산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떻게 야기될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다른 유동성 공급 장치,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거시경제적으로 이 시장이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을까를 의견을 드리고, 그건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정치 중립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심층적으로 드리고, 뭐 우리가 다 같이 끝나면 강연자와 참석자가 다 같이 모여서 대토론을 하는 날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는 말씀도 알리고요. 이 영상의 그 상단, 댓글 상단에 보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그 고정 댓글에 참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좀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의 발제고요. 김인만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